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장현과 함께 달보기 운동 전달, 특별 사회라고 맡아야 되나요? 오늘은 특별 사회를 맡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실활동가 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매일 그 사회를 좀 주로 보셨던 박경석 대표님을 모시고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포지션이 바뀌셨으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수입니다. 오늘 이재민 활동가가 사회로 지속할지 않을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제가 잘 함께 대화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24년도 예산이 그 9월 1일자로 이제 국회에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서 저희가 내용들을 좀 확인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24년 예산 하면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는 용어가 있어요. 뭘까요? 취임식 때 자유. 네. 자유를 항상 언론을 도배하잖아요. 자유를 몇 번 한다, 자유를 몇 번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동할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동할 자유 무시 예산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동권의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세요. 그거를 우린 총칭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권리라는 거는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영예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엥 해가지고 태어나면요 학교도 가고 엥 하고 태어나면 또 유모차도 타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인데 이건 비장애인이면 내가 장애를 잊기 전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자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의 24년 예산의 성격 한마디로 추상적으로 슬로건으로 이야기한다면 장애인은 법 앞에 불평등하며 차별받아야 할 존재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헌법 11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이동권 예산은 무시 예산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번에는 1+1은 100 뻥튀기 예산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폐기한 폐기 예산이다. 거주시설 감금 예산이다. 이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뻥튀기 예산은 사실 지금 처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건 어떤 거랑 관련된 예산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어록. 네. 어록. 그건 사자성어라고 한 거, 어록이라고 한 거. 그 어록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해서 1+1은 100이라고 외치는 과학적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말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뻥튀기랑 연결되는 건지. 1+1은 산수로는 2조. 네. 산수조차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세력들과 싸우겠다라는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예산 성격이잖아요. 그걸 아예 플랜카드로 걸어놨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1+1은 100으로 선정한 거예요. 예산은.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가능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수치를 편집한 거죠. 일단 총량을 한번 볼게요. 총량의 변화. 지금 장애 등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5.1% 됩니다. 작년. 그런데 국가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 정책국 예산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0.76%입니다. 전체 국민의 장애인의 비율은 5.12%인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국 예산이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전체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지부. 그게 0.76%예요.
그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진짜 껌값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껌값 내서 뭐 조금 올리니, 뺐니, 그리고 10점 몇 프로 올라갔니,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이게 숫자 편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OECD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10위예요. 10위. 근데 지금 장애인 정책에 따른 장애인 지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에게 주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거는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멕시코, 터키, 그 다음에 우리인데 그 율이 0.59%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동안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 예산 평가를 하면 문재인 정부는 좀 오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최저임금이 한껏 올린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커서 OECD 평균으로 따져서 문재인 정부 때 상승한 거는 통계로 나타나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타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의 정액 가지고는. 그런데 그게 OECD 10인데 평균만 해도 얼마냐? 1.8이 돼야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그 상황이다. 예산평가는 그런 겁니다. 예산평가를 하려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럼 그 구체적으로 뭐 쌀을 튀겼는지 옥수수를 튀겼는지 굳이 뭘 튀겼는지 좀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년 정부 예산안 해놓고 장애인정책국 소관 24년도, 내년도죠. 총 5조 13억이래요. 13억이면 원래 4조 853억보다 넣은 건데 얼마 늘었냐? 4,592억이 늘었대요. 여기에 증가율로 따지면 10.1%예요. 4,572억. 이렇게 요게 이제 보도자료거든.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요 늘어난 예산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비율, 늘어나는 비율은요, 작년에는 얼마 늘었냐? 그러면 11.2% 올랐어요. 작년에는. 그 비율들을 쭉 보니까요, 대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4천억에서 5천억은 매년 늘어요. 왜 늘는지 알아요? 이거는 임금 인상,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장애인정책국 예산의 전체 예산에 지금은 내년도의 비율을 보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이 47%나 돼요. 그러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에 활동 지원사들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시간당 시급 인건비가 늘어나느냐,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자연 증가분에 따라서 그렇죠. 같이 늘어나는 얘기하시는 거죠? 마치 자연 증가분을 가지고 정부가 노력해서 노력해서 더 많이 넣은 것 마냥 책임 있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뻥도 정말 속 터지는 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장애인 예산은 10.1%나 정액시켰네. 4,572억 이렇게 단으로 숫자로 나오니까 이야 4,572억 이렇게나 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10년 전에는 보니까 우리가 그때 막 싸워서 올렸더니 그때는 한 해 9천억이 오른 적도 있어. 9천억. 9천억 오른 거 따지면 여기는 지금 반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장애인은 마이너스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줄일 수가 없어요. 아까 자연증가분으로 있듯이. 그래서 저희는 뻥튀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됐나요? 네, 이해가 됐고요. 네. 그리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 복지부의 보도자료 보면 그죠?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네. 뭐죠? 장애인 연금이요. 얼마에서 얼마 올렸다고 그러죠? 32.3만 원에서 월 예. 33.4만 원으로 3.3%. 그렇죠. 왜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 인상이에요. 그런데 야나들은 물가 상승률을 얼마 반영한 줄 알아요? 그 자리? 3.3% 반영한 거예요. 그 계산식인데 지금 8월 한 달 물가 확 올라가가지고 막 불안하다 해가지고 얼마 오른 줄 아십니까? 3.4%나 올랐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물가 상승률 만약에 10% 올라가 봐. 그럼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거는. 그걸 갖다 소득 보장 강화했대요. 야, 숫자 모르는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야, 윤석열 정부 32만 원 주다가 33만 줬네. 만 원 조금 더 올렸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죠. 그쵸? 그래서 뻥튀기 맞죠? 맞아요.
네. 국정과제로 얘기하고 있는 주역이 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개인 예산제라고. 네네, 개인 예산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 예산제로 통해서 예산을 더 늘리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올해까지는 연구 용역 사업을 한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다. 시범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진짜 찌꼬르마게 집어넣었죠. 거기에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가 내가 가지는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얼마 받았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치면 그 100만 원에서 10만 원은 활동 지원 서비스 안 하고 다른 거 해라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의 권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으로 주지도 않는데, 그죠? 24시간도 주지 않잖아요. 이게 더 필요한데. 그런데 100원, 1000원을, 만 원을 주고 한 1000원은 딴 데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만 원 주고 이거 또 딴 데도 쓸 수 있네? 그러면 굳이 안 보정해도 되겠네. 이런 방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윗돌 빼서 아랫돌 했다라는 것도 맞는 거고, 요것을 숫자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다. 정리를 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이 복지 예산이 1+1은 100 뻥튀기 예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맥락은 활동 지원 첫 번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연증가분의 인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금의 경우에도 겨우 물가 상승률 반영해 놓고 소득 보장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개선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좀 가장 얘기해 주셨던 거는 대한민국 인구의 장애 인구가 약 5%가량이 되는데 그 전체를 책임지는, 사실 그 전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예산은, 장애인 정책국 예산은 0.76%다. 전체 인구 대비에 그 퍼센트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말하지만 결국에는 숫자 노름하는 거고, 숫자를 뻥튀기해서 자신들의 업적을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잘 편집해 주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편집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 진짜 가야 돼요. 어떻게 정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네네. 누가 정규 많이 바빠요? 많이 바빠요? 뭐 바쁘기야 늘 바쁜데 왜? 전달 1시간만 찍을 수 있어요? 전달 1시간에 내가 찍어요? 네네네네. 어떻게 와봐요, 그럼 이쪽으로. 어우, 반가워요. 아까 재민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머리가 저랑 같이 길어서 이렇게 나온 거군요. 기르려면 좀 더 걸리겠네요. 네. 네, 전국 거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협회 우정교 활동가입니다. 줄여서 정권협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신 거는 이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노동 분야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예산 중에 중증장애인 예산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죠? 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동료 지원가라고 부르는 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가가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실업인구, 비경제활동 상태인 장애인 당사자를 발굴을 해가지고 상담에 연계하고 취업 지원을 하고, 약간 그런 장애인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일자리의 형태고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랑 예산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일자리인데, 이번에 그 2024년 정부안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영원 처리가 된 거죠. 영원 처리가 된 거죠. 이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일자리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한 20억 초반대 정도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원 처리가 되었던 게 이제 지금 가장 큰 화두인 것 같고요. 이 영원 예산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공공일자리에 종사하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차기 년도에 선택권 없이 모조리 해고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한 170명, 180명 정도 되는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가가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좀
또 많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또 취업 연계를 한다거나 이게 결국 누군가의 생업수단이기도 하고 일자리이잖아요. 이게 노동권이 이제 생존권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점인데 정부 주도하에서 지원되는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영원되는 게 좀 이례적인 사태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장애인 일자리라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쉽게 사라지는 것 같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산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것은 사업이 폐지됐다. 그리고 사업의 폐지는 해고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는 무슨 말입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뭐 담당하는 활동가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그 장애인 일자리 체계 자체를 재활 중심의 체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소극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영상을 보시는 분은 또 되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뭐 한 해 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납부하게 되는 벌금 형식의 고용 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또 고용을 잘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고용률을 준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네,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죠. 사실 이게 한 해 예산 규모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 예산안에서 설명하는 거는 고용 장려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고용 장려금을 예산이 늘어나는 규모는 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동료 지원관 없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모순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는 고용 장려금을 받는 사업장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장이 일단 훨씬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용 장려금 자체가 장애인 고용 영역에 있어서 그 장애인의 고용을 시장에 맡겨둔 형태인 거지 실질적으로 정부 주도의 적극적 개입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 자체를 잘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네가 이걸 잘 하면은 우리가 장려금을 줄게. 근데 너네는 고용하지 않으면은 고용 부담금이라는 돈을 내야 돼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상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기제에 불과하고 그래서 고용 장려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연막이죠. 실제적으로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급 기준을 하향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조금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가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지출하거나 그런 영역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 노동자분들 대부분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에 일합니다. 오로지 6%만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소규모, 저임금, 계약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고용 제도 자체가 그리고 고용장려금의 지급 확대 이런 고용노동부의 정책 기조는 사실 장애인에게 고용 영역에 있어서 마땅하게 합리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답을 도출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촉진이 목표라고 하지만 고용 촉진은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부담금과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결국은 그 구조 내에서는 중증 장애인이 고용되기가 힘든 구조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직접적으로 동료 지원과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한 건 또 이제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이에 85일간의 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방식, 동료 지원가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서의 사업을 처음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폐지된 이유가 설명이 하죠. 그 하나들이 설명하는 거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동료 지원과 사업을 폐지하는 주된 이유는 너무 예상되는 이유지만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 된다 이거죠. 실적이 안 된다? 일자리를 통해서 성과가 잘 나지 않고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유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실적이 안 나는 이유도 경쟁, 효율 뭐 이런 방식으로의 사업 평가 때문에 이제 동료 지원가가 제대로 고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동료 지원가가 해야 될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실적이 안 난다. 이렇게 평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존의 기성 일자리랑 조금 이제 중복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부 사업과 유사 중복이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재부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은 보건복지부 일자리는
3만 명에서 3만 2천 명 정도로 이제 확대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2만 명에서 2만 2천 아니에요? 3만에서 3만 2천일 겁니다. 그래요? 네. 2만에서 2만 2천 아니에요? 한번 같이 내기. 그건 나중에 찌찌직. 두 이유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건복지부 일자리와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보건복지부 일자리의 직무 형태도 다르고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의 정도, 당사자의 정도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일자리는 뭐 시간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뭐 전일제 일자리 막 여러 가지 있고, 막 행정인턴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지만은 사실 대체로 이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56시간 일자리를 탈피하지 못해서 장애인 노동자가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에서도 4대 보험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함이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참여 지침을 보시면은 중증장애인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열려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보건복지부 일자리에 종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은 이제 물음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대체로 보건복지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업무를 많이 합니다. 뭐 보장기구가 많이 필요한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참여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원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는 수준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장애인 인구는 너무나 많죠. 260만이고 중증은 98만인데 거기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지역사회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집행하는 뭐 보건복지부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누굴 뽑나요? 단순 노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나마 좀 더 기능이 있는. 기능이 나은 네, 장애인들을 경쟁- 먼저 뽑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과 실적인데, 그 동료 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성과 실적을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짚어봐야 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전에 동료 지원과 사업이 자리 잡기 전에 그 여수 지역에 있던 그 동료 지원과 설류한 씨가 실적 부담으로 이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동료 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실적 성과 중심주의 때문이었거든요. 실적 성과. 네. 대표적으로 동료 상담가가 상담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그 돈을 뱉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돈을 뱉어내야 되는 구조였던 거죠. 공공일자리에 이런 기준을 적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잔인한 기준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있고 일부 이제 고용노동부는 뭐 사업 개편에 조금 앞장섰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료 지원과 사업 자체가 여전히 그 실적주의에 그 뭐라고 할까요? 잔재는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상담으로서 상담을 발굴하기에 이게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기도 합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동료 상담가들이 또 노력을 하고 또 상담 업무를 또 수행을 하고 있었겠지만은, 그게 그들이 단순히 동료 상담을 나태하게 하고 있고 일의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평가하는 거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의 그 이름값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확대나 이제 취업 연계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이 조금 이제 다른 일자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상을 해도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 지원과에 참여하던 그 당사자분들의 기능이 맞추어진, 그러니까 이제 뭐 발달장애인 동료 상담가도 있고 신체장애인 동료 상담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던 직장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었는데, 당장 그분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도적인 그 아이템들 그리고 사업을 앞세워가지고 취업을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취업 연계 자체가 큰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다른 장애인 일자리에 연계되었다고 한들 그게 보건복지부 일자리나 다른 뭐 공공의 영역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자리 또한 계약직을 탈피하지 못합니다. 취업 성공이 아니라 취업을 잠시 하고 다시 회귀하는 구조 안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그 시스템을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취업이라는 맛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폐기 자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폐기 예산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워보는 것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예산 삭감하겠다 그러면 야당에서 국회에서 가능해요. 근데 정액 예산은 정확하게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말 어렵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0.8%거든요. 그래서 이 0.8%의 의미가 뭐냐라고 되새겨보면 결국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뭐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자라는 이 예산 투쟁은 기획재정부가 오케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가능한 예산이었다. 정말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장애인의 권리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또 올해도 24년도에도 또 그렇게 올렸구나. 좀 더 힘내서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힘내는 의미로서 인사 한마디 딱 하시고. 그 고용노동부 악덕 사업주, 악덕 사업자는 악덕 사업주, 나쁜. 그 아무튼 말로 네, 들어. 같이 잘 싸워서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장년과 달보기 운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